최근 서울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과세의 여파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집값 조정 국면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신속히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렸는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팔자 기조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사실은 4월 5일 이후에 7달 만에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장이 형성이 됐다고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상황을 보면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0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집을 내놓는 사람이 더 많다, 사려는 사람이 더 적다는 뜻인데 이게 항상 보면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하락한 저 보합의 구간이었거든요. 추세적으로 이게 살짝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일단 지난주에는 상황을 보면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대출이 불가능하니 소위 실탄이 부족하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한 주 사이에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보면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죠. 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보니 만약에 다주택자다 하면 이게 감당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네. 걸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된 거고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보는 데다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기존에도 많았기 때문에 대출은 잘 안 되고 기준금리는 올라갈 테니 원리금 부담은 늘어날 거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꺾이는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수요자들도 시장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도 서울과 경기도가 좀 둔화하는 모습인데 정부에서는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 추세를 되찾고 있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그 전제를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 혹은 전셋값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월세 시장을 같이 봐야죠. 월세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더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서울, 전국 평균 마찬가지인데 전세 시장에서 약간 오름세가 주춤하다 이 상황이 전세 시장이 정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월세도 같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세는 하락하고 월세는 올라간다. 이 얘기는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서 보다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 혹은 아예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장이 같은 기조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이 완전히 안정화에 들었다. 이거는 조금 성급한 결론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매매 시장이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는 내년도 학군 수요가 일어나는 3월 이사철에는 다시 전세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약간 유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막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국토부 장관은 전세 매물이 쌓여 있다라고 네.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전세 매물이 쌓여 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건데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역세권 그리고 학군 수요가 좋은 곳들 이런 곳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통계라는 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몫이 좋은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고 네. 그동안 과열 양상 속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던 곳은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쌓여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안 팔리는 곳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예컨대 서울에서 주요 역세권 지역에 있는 전세는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정책 당국자가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하고 현장에서 실수요자를 느끼는 바하고는 격차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은행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금리를 또 올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동안 그러니까요. 빨리 안 올렸기 때문이겠죠. 예. 기준금리가 8월에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올랐습니다. 해서 올해 0.5%포인트가 오르면서 이제 0%대 금리는 끝나고 1%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0.25%포인트만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저희가 예적금 금리는 재빠르게 26일부터
무려 0.4% 이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이런 은행들이 꽤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예적금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느렸고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지나치게 빨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 도매 시장에서 떼오는 도매의 돈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기준금리가 오르기는 했으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어요.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용대출 같은 것들도 갱신을 하려면 기존의 1.9에서 저 이제 3.6 정도 내야 됩니다.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전만 해도 2%대, 3%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상단이 5%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은행들이 지나치게 땅 짚고 헤엄치는 예대금리 맞은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0.4% 정도는 얹어줘도 될 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대금리 차를 가지고 그동안 은행들이 지나치게 안전한 장사를 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높으니 아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동안 대출금리 올렸던 속도에 비하면 그래도 소비자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시나리오로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치면 2.5%로 4억 원을 빌려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한다. 그러면 종전에는 월에 212만 원씩 갚으시면 됐어요. 그런데 4.5%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이게 253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월급 생활자가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4.5%로 가정을 했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최상단은 5.1% 위로 올라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6%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의 근거는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가 쓸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으니 내년에 이주열 총재의 임기는 3월에 끝납니다만 추후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인상 기조에 벗어날 거냐 그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워서 금리가 당분간 올라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계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한 언제까지 더 올릴 걸로 지금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기준금리를 2번 올렸지만 현재 기준금리가 1%란 말이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기준금리가 1% 위를 훌쩍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은 그때보다 훨씬 올라가 있는데 기준금리 수준은 그때보다 낮으니 네. 우리는 정상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럼 카드가 적어도 두세 번은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내년도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저는 그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볼 텐데요. 이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미국 등 6개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했는데 주요 산유국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장사하는 데 방해하겠다는 거니까 공급을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그 공공연히 담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담합기구 하면 그게 바로 오펙일 거예요. 산유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여기에 딴죽을 거니 당연히 싫을 텐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셰일오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즈음에는 미국에서 셰일오일로 자급할 수 있는 그 자급도가 대략 80%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을 화두로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이제 셰일오일 캐내는 업체들이 환경을 파괴한다라고 평가를 해서 보조금 주지 않고 셰일오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 채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채굴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러면 수입량이 늘어날 거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산유국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18년으로 잠깐 거슬러 가보시면 그때 미국이 뭐 너남 할 것 없이 산유국들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때 그게 가능했던 것도 원유 수요가 국내에서 충분히 든든하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펙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이냐. 그 국제사회의 변화무쌍한 이런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텐데 당분간은 이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는 요 카드가 보다 강력할 수가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년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는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다시 재봉쇄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들 수가 있죠.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유가 관련 공방은 계속 되겠지만 완전히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정유사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나요? 정유사들은 수출이 늘었죠. 일단 국내 정유사도 마찬가지인 게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원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연초에 우리가 WTI 들여오던 가격이 그 국제거래가 기준으로 한 48배럴당 48달러. 근데 지금 이게 한 80달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재고가 쌓여 있으면 재고 자체가 돈이 되는 업체들이 정유사 혹은 금을 거래하는 곳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은 기존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오펙 플러스가 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그립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연히 성질만 건드렸다가 증산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만 증산을 지금 하루에 40배럴씩 월간 40만 배럴씩 추가 증산은 그 양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출, 그러니까 비축유 방출 결정에 중국도 일단 동참을 했는데 네. 약간 향후 미온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같은 나라가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 세계적으로 원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손들고 나서서 그 흐름에 동참한다는 그림은 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미국하고 여러 가지 대만 문제 같은 것들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한 거지 미국이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그 석탄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누군가 때려줄 때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형식적으로는 미국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 저는 체면을 챙기고 있는 그런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